네, 집회에 와서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처음 봅니다. 뒤에 있었거든요, 주로. 뒤에 있으면서 앞에서 이렇게 처음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습니다. 어떠세요? 3일째, 그쵸?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그거 이제 내일 아침 돼봐야 압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셀프 힐링 느낌으로 온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3명이어가지고 예, 여기 또 이렇게 혼자 와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곳에 다 모여서 계속 찬양할 수 있고 계속 말씀 들을 수 있고 막 계속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꿈만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기쁘게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안 써놨네요. 장애인권법센터라는 곳인데 이거 붙였으면 자꾸 장애인 권법센터를 읽으셔가지고 제가 우리 사범님이신 줄 아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권법 아니고 장애인권법센터 뭐 하는 데일까요? 대충 뭔가 이렇게 불만 많은 데인 걸 같고 그죠? 느낌 들어보면 왠지 뭐 후원 받을 것 같기도 하고 NGO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 드실 텐데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법률사무소예요. 그냥 아주 간명하게 law office이고 대신에 비영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라는 law office 개념은 한국의 법에는 없어요. 원래는 다 영리예요. 당연히 다 영리. 그 모든 의료법인이 비영리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모든 변호사 사무실은 무조건 영리입니다. 근데 왜 비영리로 하냐면 그냥 제가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는 뭐냐면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와 하시는데 그럼 걱정을 또 하세요. 뭐 어떻게 먹고 사냐? 애도 셋이라는데. 예, 그 부분은 제가 세미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제가 주로 대리하는 분들이 돈을 낼 수 있고 안 낼 수 있고 이런 분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분들, 살아있는 게 기적인 그런 사건만 합니다. 장애가 너무 중하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너무 어려요. 아니면 너무 많거나 그래서 자기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인지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범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 구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일만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안 받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고 다만 살짝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나 국가기관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법률 자문 요청하거나 이러면 이런 한 푼 남김없이 다 받습니다. 예, 그런 건 다 받아요.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제 활동비로 쓰기 위해서 돈을 다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약간 마음이 무거워요. 예, 요거 이후에 금식이라 하셔서 제가 시간표를 와서 이렇게 보고 금식 이슈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금식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하시는 상당히 예민한 시간에 지금 이렇게 하게 돼서 조금 마음이 무겁지만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자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성경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죠? 예, 대부분 다 못해요. 예, 그래서 모태신앙 기도 잘 못하고 잘 못하는 모태신앙으로서 제가 4대째 무려 4대째 모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허당이 많잖아요. 아시죠? 예, 저는 저희 엄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개화기 때 선교사님이 마을에 오셔서 그 집성촌이거든요. 뭐 청주 한씨라고 나름 또 끝발 날리는 이제 이때예요. 거기에서 받아들이시면서 집을 오픈을 하셔가지고 파문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귀신이셨으니까 나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저기 한참 떨어진 마을에 가서 이 교회와 서당을 같이 하시면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 신앙적으로 되게 조예가 깊고 성경을 통섭적으로 이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제가 하는 일이 약간 특이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살잖아요.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쩌다 그 일을 하게 됐어요? 물어봐요. 그리고 본인이 장애인이니까 그 일을 하나 봐요? 라고 물어봐요. 자세히 제가 이 얘기하고 이제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한쪽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티가 안 나죠. 눈이 작아서 잘 티가 나지 않아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이 이렇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은 거를 모든 병원에서 다 숨긴 거예요. 산모는 기절해 있고, 그리고 그 보호자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론 저 아빠 계시긴 한데요. 그때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숨긴 거죠. 눈동자 터진 거 말하지 않았고 그게 계속 방치돼서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다 없애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제가 중학생쯤 됐을 때 엄마가 집에 오시더니 할 말이 있대요. 그러면서 너가 태어나던 날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엄마는 공무원이셨는데 그 수술방에 있던 간호사가 엄마가 일하는 그 면사무소 옆에 있는 면보건소로 오신 거죠.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직장 동료가 되면서 밥을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면서 그게 여기에였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원은 폐업하고 없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분이 이제 편하게 얘기하신 거죠. 10년이 넘게 지난 얘기니까 사실은 이랬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엄마가 그제서야 알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거를 초반에 알았으면 손해배상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어디 고소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참 덕이 안 되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공소시효도 끝나고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거 다 끝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을 먹고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싸움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저한테 감정 노동 안 하셔도 돼요. 잘합니다. 그리고 힘도 세요. 힘도 세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체력장이 뭔지 모르시죠? 뒤에 계신 우리 분들 아시죠? 체력장 아시죠? 학교에서 체력 테스트를 해서 이제 그거를 고입 이런 데 점수에 반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등급이 있어요.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있어요. 저는 학창 시절 내내 단 한 번도 특급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너는 육상으로 들어왔냐 이렇게 할 정도로 운동 좋아하고, 그러니까 힘도 세고 날 세고 그리고 목소리도 크고 이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잘못 가면 이제 싸움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컸잖아요. 그때 저한테 소명은 너무 거창하고 제가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분명히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있을 거다. 계속 있을 거다 이거는. 그럼 나는 이거를 합법적으로 제대로 좀 싸우는 사람 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건 변호사가 제일 합법적으로 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좀 명예 있게 살아야겠다. 전문직이라는 어떤 그 사회적 지위로서 이런 걸 살아야겠다. 망했어요. 오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욕을 먹어도 할 말을 할 수 있어야겠다. 내가 세상을 돈이 없어도 세상을 바꾸는데 보탬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되신 분들은 오시면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특히 장애 쪽을 하게 된 거는 어떤 사건을 맞이하면서 하게 됐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사진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맨 처음에 첫날 어디서 오셨어요 해서 혼자 네덜란드 저 뒤에서 혼자 일어났잖아요. 그게
네덜란드랑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 왜 거기에 있었냐면 남편이 법원에서 일하는데 그쪽으로 파견 근무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AI 레귤레이션을 밑작업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국제 규약들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AI 관련해서 뭐 코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가 옆에 있으면서 그런 걸 이렇게 가끔가끔 봐요. 예, 그 정도로 전문성이 저는 있진 않지만 제가 모르는 제가 봐도 말도 안 되게 너무 빠르잖아요. 이제는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패러다임 자체가 거의 뭐 존재할 이유가 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아마 그쪽 관련해서 지금 전공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얘기하니까 나도 따라가기 힘들다. 나도 그 정도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AI와 기술의 이 혁신 이런 이름으로 막 사회를 압도하는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상당히 단순화되는 것 같아요. 비용이 덜 드냐,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인풋을 투자하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효율, 비용, 그다음에 리스크가 될 거냐, 관리에 얼만큼 에너지를 들여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나 학교나 얘가 우리 에이스야, 뭐 이런 거, 얘가 최고 스펙, 우리.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별 거부감 없이 와 이러면서 받아들여지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 되게 익숙해요. 반대로 그러면 누군가에게 약간씩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민폐가 됩니다. 민폐. 약간 그쵸? 도태된 사람, 민폐 이런 식으로 취급을 많이 받죠.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어떤 사건을 한다고 했죠? 그런 사건들을 해요. 그런 사건들. 굳이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별로 유쾌한 사건이 아니겠죠. 그런 사건들을 하면서 그 언어가 이 사회에 팽배해져 있을 때 그 현타를 많이 겪어요. 대표적으로 장애아동의 시설에서 시체로 발견돼요. 저는 이제 그 유가족들이 요청을 하셔서 거기 가보기도 해요. 온몸이 다 멍이에요. 막 색깔이 다양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막 다 섞여 있어요. 여기저기. 갈비뼈 부러져 있고. 근데 시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정지로 발견됐대요. 끝. 옆에 최중증 장애인들밖에 없어요. 말을 못 하세요. 그 사건이 경찰에 입건도 안 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부검 결과 사인 미상으로 나와서 위가 이틀 동안 굶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달 동안 계속 이제 민원을 넣었어요. 이게 왜 사건이 아니냐. 그래도 꿈쩍 안 하다가 마법의 단어 아시죠? 취재가 시작된 후 그것이 알고 싶다 PD님과 경찰서에 들어가니까 사건이 입건이 됩니다. 예. 그런 걸 보고 있어요. 이 효율, 큼직큼직한 거 아닌 거, 사회에서 별로 관심 없는 거 되게 홀대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 이제 삶과 신앙 앞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돌아보고 싶고요.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살짝 볼까요? 조금 긴데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아식을 낳아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차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네, 아멘. 이게 영어 버전도 여러 개가 있는데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을 보면은 이게 길어요. 그러니까 밑줄 친 것만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네, image of God 나오잖아요. 여기에 계속 이게 반복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린다 그랬죠.
변호사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사법연수원이 뭔지 모르실 수 있어서 로스쿨이 들어오기 전에 사법시험이라는 국가시험을 봤어요. bar exam이 그때는 이제 사법시험이 딱 국가에서 보는 그건데 그거를 합격하면 2년 동안 공무원으로 저기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그 연수를 받아야 돼요. 그거 끝나고 진로가 정해지는데 성적이 최상위권 위에서 한 10%까지는 판사, 그 밑에 한 10% 정도는 검사로 가게 되고 나머지 이제 변호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법무부인 태평양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태평양에서도 이제 영리 변호사가 아니라 거기에서 설립한 동천이라는 재단법인에서 제가 공익사건 전담하는 변호사가 됐는데 겨우 일주일 됐어요. 뭘 알지 않잖아요. 갑자기 근데 궁금한 이야기 와이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회사가 크니까 큰 사건들이 들어와요. 거기서 어딜 좀 가재요. 같이 갈 변호사가 필요하대요. 그럼 제가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뭘 모르지만 갑니다. 저는 갑니다. 갔어요. 일단은 요쪽에 있는 두 개는 그 이제 다른 데고요. 요거예요. 요건데 일단 저기를 살짝 말씀드리면 요거 사건 있기 조금 전에 이건데 실제로 경기도 평택에 있었던 어떤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안 좋죠? 예. 네. 저기 안 좋은데 그 우리 직업 정신이 투철하신 기자분께서 본인을 지적 장애인이라고 속이고 저기 한 달을 사십니다.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돌아버릴 것 같더래요. 나 여기서 탈출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 개밥 같은 밥을 먹으면서 저렇게 방치돼 있는, 나가지도 못하고 자유라는 건 없는, 저분들 다 수급비 나옵니다. 수급비 구경도 못해요. 누가 그거 관리해요? 원장이. 그쵸? 예. 저거 벌금 20만 원 나왔어요. 예, 하여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 사건 현장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더 가관인 게 강원도 산골짜기, 우리 강원도 저기 산골짜기에 국유지에 철조망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데 무슨 움막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장애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방송사가 출동한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줍니다. 나중에는 엄청 이제 몸싸움하고 문 부시고 들어가요. 위급 상황인 것 같아서 경찰이랑 다 갔죠. 4분이 발견되는데 성별도 나이도 그 다 몰라요. 아주 중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왜냐하면 다 빡빡머리예요. 다 빡빡머리고 다 그 버리는 위아래 그 우리 찜질방에서 버리는 위아래 그런 것도 입고 계세요. 근데 저거 뭘까요? 손에 저거 뭐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저거 뭐가 매직이에요, 뭐예요? 문신이에요. 동의 받고 새겼어요? 아니죠. 저거 공업용 잉크로 너무 세게 새겨놔서 15번을 지우는 시술을 해도 안 지워져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손가락에 저 손가락에 장애인 써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장애인. 저 짓을 40년을 합니다. 저기서 몇십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저기 있다가 탈출한 청각장애인 분이 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40년 만에 친엄마를 만나거든요. 왜냐면 그 친엄마는 자기 아들 맡겼는데 가버렸어. 그 자기 아들 데리고 저 사람이, 제가 살짝 나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목사래요. 근데 신학교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가 왜 목사야? 했더니 자기는 장애인을 목숨 걸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래요.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너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저건 법으로 정해야 된대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는 그 사건을 처음으로 맞닥뜨리면서 이 장애계가 다 달라붙어서 그 피해자 지원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역동성에 너무 감동을 해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장애인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논리는 아주 간단했어요. 얘네는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야. 내가 관리해 준 거야. 얘네는 내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신 분 중에 한 분 네일 아트 다 하시고요. 매직 하셔가지고 이제 여성분이셨어요.
이제 한 60대가 넘으신 여성분이셨는데 너무 꽃단장하고 재밌게 잘 사시거든요.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냐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고, 이제 저는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성폭력 사건 때문에 집에 상담하러 갔는데 가족 중에 그 엄마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다다음 주인가 수술 잡아놨어요. 그래서 나는 뭔 수술이에요? 네, 그랬더니 뭔 수술 같아요? 아, 자궁 적출 수술을 잡아놨대요. 그래서 이제 얘가 안 그래도 이 여러 가지 이 처리가 좀 어려웠고, 그런데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하냐, 지금 이렇게 상황이 나왔을 때 조치를 해놔야 된다, 그러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지금 하려고 하는 수술을 우리 누구 씨가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게? 그랬더니 그걸 말할 필요가 뭐 있냐요. 얘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얘도 살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 얼마나 그 임신 출산을 겪는 게 여자한테 힘들고, 얘가 그럼 그 애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거고, 이 엄마 머리. 그래서 저는 이 가해자한테 힘든 것보다 이 엄마랑 더 힘들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했죠. 어머니, 제가 안 들으면 모르는데 들어버렸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시는 거는 상해죄에 해당된다. 허락 없이 장기를 적출하려고 하는 거는 범죄에 해당하니까 네가 아무리 엄마라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죠. 그분도 똑같아요. 관리해줘야 된다. 보호의 대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는 게 뭘까? 그 사람이 가진 위험을 내가 같이 감당해내는 삶의 조건으로 이해한단 말이거든요. 관리의 대상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위험을 제거하거나 차단해야 돼요. 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불과 100년 전에 유럽 땅에서 겪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관리 대상으로 보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 나간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네덜란드의 이준 기념교회를 다녀요. 그 이준 열사 아시죠? 그 이준. 예, 예전에 한번 보셨죠? 거기서 저희는 항상 축복송을 새로 오신 분들한테 매주마다 그 축복송을 하는데, 찬양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당신은 소중해요.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저도 몰랐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심각하게 당했던 그 목사님이 이게 작사 작곡을 해서 이렇게 같이 가족이 불렀던 찬양이라고 해요. 근데 이 걸작품 이거 많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너는 걸작품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익숙하죠.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아숭배교로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의미 아닌 거 아시죠?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 되게 과격합니다. 왜 과격한지 아세요?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설명할 때 당연하게 써온 기준들이 무시돼요. 얘가 고효율이 안 나, 얘가 관리가 많이 들어가, 손이 많이 들어가, 이러면 우리가 계속 급을 나누고, 얘는 좀, 우리 입사 지원할 때는 다 그렇잖아요.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이 능력 중심주의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형상이 그거랑 잘 안 맞아요. 굉장히 과격하고 진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또 현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비용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오래 들고 시간 오래 걸리고 이런 거는 자꾸 사람을 포기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더 그렇지 않나요?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로 보고 있냐.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다고 이렇게 과격하게 돈을 하나도 안 받으세요? 막 이래요. 어느 정도는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약간 자기 객관화는 살짝 하는데 제가 제 이 성품을 보건대 돈을 받는 사건이 있고 안 받는 사건이 있으면 저는 돈을 받는 사건만 열심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한 거예요. 안 받는 사건만 한다. 사건으로 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막 누가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게 아니고 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별로 온유하지 않고 별로 다정하지 않고 별로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라도 그거를 자꾸 보고 친절하려고 저 사람답게 살려고 이거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그 뉴스에서 보신 분 계신데 거기서 일하던 종사자가 그 장애인 시설,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그 장애인을 다 학살해요. 그래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너무 당당하게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뭐 몇 년 안 됐습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형상으로 볼 때. 근데 제가 뭐 이 일 하면서 뭐 대단히 뭐 세상을 뭐 제가 막 바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적어도 제 눈이, 제 관점이 그 방향으로 자꾸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일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몇 번씩 되뇌이거든요. 근데 진짜 안 쉬워요. 여러분 팀플 해보셨잖아요. 버리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왜 온 거야? 있잖아요. 예. 네. 제가 여러 사건을 많이 하지만 특히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노력하는 것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사건 중에 특히 힘든 사건이 친부 강간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이제 친딸이잖아요. 여기 혹시 퀴즈는 없으시죠? 뉴스 어떻게 괜찮을까요? 예, 제가 잘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점이 힘드냐면 저는 사건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피해자를 만나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듣고 그 사람이 말할 때 짓는 표정, 말투 이걸 다 알아요. 얼굴 생김새부터 해서 다 알겠죠? 몇 시간을 얘기를 하면 알잖아요. 법정에 가면 똑같은 사람 앉아 있어요. 피고인 자리에. 너무 닮았으니까. 친자식이잖아요. 친자식. 그럼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형상이고 나발이고 재판이고 나발이고 그냥 정리해야 된다 이거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친부강간 피해자였는데 그날이 12월 31일이에요. 다들 막 송구영신 간다 막 이러고 있는데 경찰 조사 잡혔어요. 왜? 우리 피해자가 도망 나와가지고 살면서 직장생활 조그맣게 하는데 그때 너무 일이 바빠서 막 당번이고 막 이래서 그때밖에 안 되는 거 조사 일정이. 그래서 밤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0시에 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버스가 너무 느리게 와서. 그래서 저는 7시 반부터 경찰서에서 기다렸죠. 그 수사관님은 자기 할 일 하시고 기다리다가 그날 제가 마지막 날이라 그 냉장고 털어가지고 애들 떡만둣국 해줬어요. 집에서 사골국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계란이 아니고 귤을 휴식으로 까먹고 그리고 왔는데 그냥 경찰서 가려다가 느낌적으로 왠지 우리 피해자가 바쁘게 오느라고 뭘 못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온병 있잖아요. 이렇게 보온 도시락 죽통 거기다가 그거를 이만큼 담아가지고 귤이랑 몇 개 챙겨서 갔어요. 그랬는데 2시간 늦게 왔잖아요. 밤 10시에 온 거예요. 그 조사가 새벽 1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막 10, 9 이거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경찰서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조사를 늦었으니까 빨리 들어가려고 하길래 제가 수사관님한테 잠깐만요. 10분만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일단 화장실부터 일단 가야 되고 너무 이제 오랫동안 버스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와서 밥 먹었냐고. 하루 종일 못 먹었대요. 이것 때문에 긴장돼서 아침 점심 하나도 못 먹고 지금은 또 오느라고 저거 해서 못 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막 때려 넣었죠. 예, 막 떡만둣국이 이제 이게 갑자기 에너지가 많이 보충되잖아요. 그리고 귤까지 다 까줬어요. 그게 겨우 10분이에요. 전혀 달라집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몸에 힘이 생기고 새벽 1시까지 울며 불며 진술을 해도 그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된 거예요.
사소한 건데. 그 뭐 범죄자 다 용서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존귀하다는 건 존재의 가치인 거고, 용서는 행위에 대한 판단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창조 세계에서 다스릴 책임, 선악을 구별할 책임 처음부터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필요하죠. 제가 말하는 형상은 그걸 보려는 노력이에요. 우리 안에 그 노력이 있느냐. 이 AI 광풍 시대를 살면서 조금 이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네, 제 딸이, 제가 아이가 3명이에요. 딸, 아들. 그래서 저는 딸을 딸 이렇게 부르고 이름 부르고, 아들은 남자애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야 남자애들 될 거야 이래서 집사람들 빵 터져가지고 왜 아들이라 안 하고 남자애들아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산스러우니까 아직은 예. 예. 차별이에요? 굉장히 반발하시는데 네. 아들 4분 키우십니다. 참고로. 예. 근데 우리 첫째 아이가 5살이고 만 5세고 제가 뱃속에 셋째가 있을 때예요. 배가 한 이만큼 나와 있어요. 한 2달 있으면 애기 나올 때예요. 근데 목이 아프대요. 우리 첫째가 점점 아프다는데 무시했어요. 그냥 아유 뭐 너는 뭐 담이 결리고 그러냐, 나이가 지금 5살인데 이러면서 진짜로 잠을 잘못 자서 막 이러고 자서 이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아동학대 사건 지원한다고 저기 목포로 돌아다니고 막 이러고 있을 때요. 배 이래가지고. 근데 너무 아파하니까 어느 날 순간부터 애가 목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못 피겠대요.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서 병원에 데리고 가봤어요. 이걸 찍었는데 뼈가 하나가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다 사각형인데 원래 여기 사각형이 되잖아요, 하나씩. 하나가 삼각형이야. 그리고 흐릿해요, 좀. 의사가 보더니 C꺼풀을 하더니 빨리 큰 병원 가래요, 빨리. 뭔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갔어요. 가서 MRI를 다시 찍어보니까 선생님이 청천벽력같이 뼈암인 것 같다. 5년 안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직접 하진 않으셨죠, 저한테. 5년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안 하셨지만 원발성 뼈암의 경우에 생존율이 어떻고 저떻고 5년 안에 생존율이 거의 없습니다. 뱃속에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얘를 빨리 뭐 이렇게 잘 낳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에서 놔도 되니까 얘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게. 근데 제가 뭘 아는 게 있어요? 뭐 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사건을 그만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하는 사건들은 아까도 봐시겠지만 이분들이 변호사를 쇼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인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사건을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같이 갑시다 해서 왔는데 갑자기 애가 아파요 빠이 이렇게 하면 그 사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 의사소통이 안 돼요. 장애가 너무 중해서. 저는 이걸 오래 했으니까 의사소통 하지만 평범한 변호사님들 의사소통 자체가 안 돼요. 그럼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건은 사건대로 해요. 애는 병원에 입원해놓고 나중에 여러 종합적인 검사를 한 결과 뼈암은 아니었고 일종의 혈액암이었고 그 혈액암이 암덩어리가 그러니까 그 암세포들이 뼈를 공격을 해서 뼈가 녹은 거예요. 조금만 더 늦게 갔으면 뼈가 부러지면서 사지마비가 될 거라고. 예.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생깁니다. 제가 이 일을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할까 안 할까. 애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데 나는 뱃속에 애기도 있고 그 상황에서 제가 일 그만한다고 해도 저한테 손가락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은 뭔 죄야. 저 존귀한 저 사람은 뭔데 나를 만나서 쉼터로 저렇게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쏙 빠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원래 이렇게 비장애인 분이랑은 잘 상담하지 않는데 어떤 비장애인 분이 너무 절박하게 제 지인을 통해서 상담 요청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안 하려고 하다가 잡아놨다가 그분은 제가 그 익스큐즈를 해도 좀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장애 당사자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렵게 전화를 드렸죠. 사실은 이런데 아기가 전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돼서 너무 목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으로 실려가야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분, 요 분이랑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전 예상도 못했는데 어디가 안 좋냐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그분이 그 일을 하는 의사셨던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거 상상을 못했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는 이런저런 검사와 이런저런 초기 조치가 필요하니까 어디에 가서 누구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됩니다. 거기를 그냥 지금 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게 의료진한테 편하다. 이걸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디 네이버에 물어보면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이 제가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는 와중에 그렇게 쑥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기적적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그 당시에 한국에 3명도 안 되는, 굉장히 여기를 잘라서, 목을 잘라서 그 녹은 뼈랑 그 조직을 다 빼내고 인공뼈를 박아서 신경을 건들지 않으면서 그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가 요만하잖아요. 조그마니까 그게 어려운 수술이죠. 그걸 하시고 이틀 있다가 안식년을 떠나신 거예요. 응급수술을 하시고. 너무 소름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잘나서 그렇게 했다 이게 아니고 그 배경을 가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된다는 거죠. 내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딸이 이제 병원에 있잖아요. 안병동에 있는데 엄마가 잠깐 와 계실 때 상담을 갔어요. 그 상담이 어떤 상담이냐면, 이 지적장애 여성분이 성폭력으로 임신하신 분. 나도 이제 배가 이만하고 그분도 배가 이만하잖아요. 그럼 경찰서 앞에서 둘이 이제 이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수사관이 황당해가지고 뭐지? 약간 그런데 그 사건의 진술을 같이 옆에서 이게 도와주러 갔다 왔어요.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딸한테 이렇게,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애가 원망할까봐. 자기 아파 죽겠는데 엄마가 몇 시간씩 계속 자리 피우고 하니까. 근데 엄마 어디 갔었어? 이렇게 얘기하길래 엄마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 사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어떤 언니가 아주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뱃속에 아기가 있고 그래서 엄마가 같이 가서 도와주려고 경찰서에 갔다 왔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의외로 되게 담담하게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저 하나님한테 엄청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왜 이러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이가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움직이는 제가 그 당시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살았으면 제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 자꾸 제가 막 강간 막 무슨 암 이런 거 얘기하니까 아침 대바람부터 얼마나 마음이 죄송한데, 근데 이게 저처럼 특이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저는 그 청소년들 사건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동 청소년들 사건들 많이 하는데 남자아이예요. 중학생이에요. 근데 자기 부모님은 아동학대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그 아동학대 피해자의 변호사로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래서 일방적인 상황은 아니죠. 근데 그냥 만나면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그러면은 애 손을 대고 엄마가 와가지고 앉혀놓고 뭐 그래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해볼까? 이러면 얘기를 해요? 얘기 안 하죠. 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펼치게 하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보면 제가 거기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맞췄냐면, 얘는 최대한 들힘들게 하면 돼요. 내가 학교에 가면 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공문을 보내죠. 조금 빠져도 되는 시간이 있냐, 뭐 HR이나 여러 가지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잠깐 나오게 해줘라. 그래서 학교 그 운동장 저기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쭈절쭈절 나와요. 나와서 만나자마자 나는 뭐 무슨 김예원 변호사고 이러면은 이게 안 되죠. 이게 뭐 그 변호사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나가자. 일단 탈출하자. 학교 나가자. 원래 학교 탈출하면 안 되거든요. 공문에 그런 내용 쓰진 않았는데
학교 주변에 공원 있어가지고 그 일단 나가면서 이제 그 앞에서 먹을 거 막 사요. 예, 먹을 거 사고 그냥 소풍처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힐렁힐렁 무슨 쓰잘데기 없는 얘기해요. 걸어 다니면서 뭐 먹으면서 일단 그게 그래봤자 10분 15분이에요. 근데요 그거를 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게 이 아이가 누구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를 저한테 털어놓기 시작해요. 그 사건이 아닌데 사실은 이 아이가 학폭을 당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거를 이해해주는 캐릭터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죠. 학폭을 당하는지 모르시는데 얘는 나름 엄청 힘들게 사는데 부모님은 자꾸 푸시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반항을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뭐 이러면서 하니까 이게 싸움이 커져가지고 얘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작은 시도가 없었으면 아마 계속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걔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게 돼서 그 방향으로 지원 전략을 짰더니 아동학대 부분은 잘 정리가 되고 그 학교에서 그렇게 나쁘게 한 애들이 예, 또 그 나름 정리가 되는 이렇게 되는 게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거창하게 뭐를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형상으로 본다는 건 사실 조금 관심을 있게 보면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전에 이거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엄청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단 MBTI 볼 것 같아요. ST는 어떻게 하셨지? ESTJ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써 있어요? 예. 근데 살짝 욕인 거 아시죠? ESTJ가 별명이 뭐냐면 최악의 상사예요. 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약간 밤 11시에 잠이 안 오고 할 일이 있는데 왜 일을 안 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뭔지 아시죠? 숨 막힌 거. 예. 그날 해야 되는 루틴이 다 있고 그거대로 쭉쭉쭉쭉 다 해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형상? 뭐 이렇게 막 민폐 끼치고 이런 걸 내가 품고가 안 돼요. 그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 아주 미세한 일이었지만 미리 저희가 이제 이제 회의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거를 다 바쁜 사람들이라서 벌써 한 달 전에 다 정해놨는데 한 명이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이날 안 되게 됐는데 뭐 저 없이 하시면 안 될까요? 내지는 뭐 이렇게 다른 날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4일 남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제가 쉽지 않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래 이분이 어떤 연약한 점이 있으실 수 있다 하고 예 맞춰드릴게요. 이게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한번 하고 네 말씀하신 날 저는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저 없이 하시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저 없이 하시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팀플이어서 네 없이 하면 다 새로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죄송해요. 네, 좋게 말해야 되는데 예.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절제를 해서 그러면 저는 그거보다는 다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새로 날짜를 잡는 게 어떨까요? 이러고 혹시 그 나중에 잡히신 그 일정은 조정이 어려우실까요? 뭐 그 정도만 이제 그 정도로 톤 다운을 하는 거죠. 저도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럼 그분 이제 속으로 욕했을까요? 또 삐딱하게 나오네 이럴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중보기도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했냐면 저의 온유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 정말 제가 이제 애들 막 와 이제 약간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집안 모든 걸 다 하면서 이렇게 예민해지잖아요. 막 예민해지면 애들한테 목소리 커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엄마 왜 짜증내? 그럼 제가 얘기해요. 얘들아 엄마가 지금 사울 모드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왜 다윗이 이렇게 수군과 비파를 해주기 전에
예, 그 사울, 약간 악령 들린 그 사울 있잖아요. 악령 버전 사울로 예, 그렇게 애들한테 와와와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예,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 일을 할 때 그 기준이 없잖아요. 누구도 버릴 사람이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라는 이 명제가 저의 크리스찬니티에도 있지만 제가 이 직업인으로서도 이게 없으면 이 일을 할 동력이 없어요. 수급비 받고 이러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댓글에서 막 보셨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다 착한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뭐 무슨 뭐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데만 들어가 봐도 온갖 그런 뭐 목욕담 이런 거 봐. 근데 저는 그런 걸 자극해서 그 낙인을 강화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실제로 참기 어려운 그런 지점들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신장애 여성이 이제 마을 주민으로부터 성폭력 피해가 있었고, 근데 이분은 이제 회복이 전혀 잘 안 되셨는데 가족들이 와가지고 합의금을 받아야겠대. 어떻게든 받아야겠대요. 근데 합의라는 건 무슨 개념이에요? 피해자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대가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를 의미해요. 그럼 피해자가 그거에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동의를 하는 걸 넘어서 내가 이걸 받고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돼야 돼요. 그게 합의죠. 그게 합의죠. 근데 제가 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의 가족들이 아무리 그걸 설명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죠. 아니 내가 나는데 왜 얘가 지금 뭐 지 이름으로 통장도 못 만드는 애가 왜 얘 이름으로 왜 합의금 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막 우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제 고민되시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싸울 거예요? 그분이랑?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러면서 싸울 거예요? 저는 이래서 법을 아는 게 좋은 거예요.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어떻게 하냐면 설명을 다 해드리죠. 어머니 이렇게 했다가 판사님이 예전에 국가배상 청구 당한 적 있어요. 설명을 드려요. 염전 노예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의 피해자가 노숙인 쉼터로 이제 가서 살게 되셨는데 그 사건 이후에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노숙인 쉼터에 와가지고 백지 도장 받아가요. 그래놓고 그거에 합의서를 써서 내서 그게 감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좀만 신경 썼으면 그거를 재판 자료를 안 썼을 텐데 신경 안 쓰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다가 걸러지지 않아서 오히려 가해자가 죄를 용서받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변호사가 그 판사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이게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은 그 이제 신탁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돈을 묶어놓고 이 아이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연결해요. 예, 연결해서 그 할 수밖에 없게끔 좋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모든 문제에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을 형상으로 보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 맞아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강팍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고 지금 세계의 언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조금만 보이는 부분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하라 그래서 미안한데 제가 그 제 경험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저는 그 새벽 출장이 많아요. 이제 새벽에 뭐 기차 타고 어디 가야 되고 이럴 때가 있어서 그때 한 새벽 4시 50분인가 막 자전거 타고 그 지하철역 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희한한 광경이 이렇게 펼쳐져요. 자전거를 타면 빠르잖아요. 근데 언덕이라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누가 우는 것 같아. 어떤 여자분인데 약간 이렇게 키가 작으시고 덩치가 약간 있으신데 약간 들썩들썩해요. 들썩들썩 지나가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죠. 뒤에 기차 시간 있잖아요. 기차 시간. 예, 조금 빨리 나오긴 했지만 기차 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나는 또 오지랖 있어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살짝 세웠어요. 그 흙기 보니까 눈물 닦고 있는 거예요. 새벽 4시 50분에 길거리에서
옷이 되게 얇아요. 두껍게 입지도 않았어요. 그때 쌀쌀한데 그 차림으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근데 갔는데 왜요? 왜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는 좀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저도 그 정도의 상식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가서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제가 있는 걸 알고 이렇게 후적후적 하면서 슬쩍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도움 드릴 거 필요하세요? 뭐 그냥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면서 아니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제 눈물 닦으시길래 저도 거기서 뭐 더 해드릴 건 없고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이제 상담판을 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랬어요. 혼자 마음에 두지 마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곳에 꼭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만 했어요. 그 얘기만 하고 저는 갈 길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본 분이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분이 어떻게 된지 전 모르는데 그분이 실제로 제 말 무시했을 수도 있죠. 개소리야 이러고 그냥 막 이제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는데 받으세요 하면서 살짝 요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위안을 좀 받는 느낌을 받았고 이렇게 눈물을 좀 그치시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살짝 안도를 하면서 이제 다시 자전거 페달을 밟고 가는 그 몇 초 그게 뭐 몇 초에 1분도 안 걸렸을걸요? 그 모든 과정이? 근데 그게 그날 저한테 엄청 힘이 되는 거 있죠. 괜히 기분이 좋고 막 이유는 몰라요. 저도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 하자는 얘기 아니고요. 뭔가 성과가 잘 안 나올 때 여러분들 괜히 스스로 막 하찮게 느끼고 비교 속에서 막 밀리고 막 자기 막 함부로 평가하고 이러는 분들 계실 수도 있구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내가 계속 줘야 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게 막 올라오시는 상황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저 계속 이렇게 마음의 사고 방식에 계속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막 돌봄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관리라는 이유로 폭력적이 되지 않도록 이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의 일터 그리고 가정 안에 가실 때 학교 안에서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마음을 놓고 같이 찬양하면 좋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날 살피시는 줄 아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들어가기 전에 가사를 좀 살펴봤는데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대요. 그냥 휙 보는 게 아니고 살펴서 이렇게 보신대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사람들이 뭐 너 쓸모없어, 너 왜 이렇게 저효율이야,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낮아지고 작아져도 그리고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도 우리를 세세하게 살피시는 그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다고 느껴지고요. 서로 너무 쉽게 평가하는 세상 쓸모, 성과 이런 언어로 사람들을 나누고 계급화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 존재로 존귀하게 보신다. 이런 거를 기억하면 얼마나 사는 게 훨씬 나아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는데 얼마나 좋아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 마음 가지고 각자 갈 길을 달려가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가사에 있는 이 내용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삶의 주관,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내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품에 안깁니다.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아멘.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여러분, 아무리 AI가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세상의 생산성을 폭발시킨다고 해도 사람은 쓸모가 있어서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나 자신을 쓸모로 생각하고 성과로 판단하며 살아오진 않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막 빌빌대는 사람, 민폐 끼치는 사람,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이런 마음이 부스부스 올라올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서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그 자신, 그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쓸모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이 빠르게 사람을 분류하고 쓸모와 성과로 서로 평가하는 시대를 보게 하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쉽게 재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돌아가서 일터와 가정에 또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고 또 느리지만 그 선택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남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서로 살피고 섬기는 그런 길이 되게 해주세요. 대체 불가능한 엄청난 능력과 스펙을 갖춘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저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내 마음에 빈 공간을 남겨두고 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서로를 덜 쉽게 버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작은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